국제투자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주차 강의의 주제는 이제 본 교재 16장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어제 7주차에 우리가 이제 15장을 마쳤죠. 그래서 이제 우리 8주차는 이제 16장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6장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가 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투자 기업과 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지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해서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 현지국의 정부 또는 현지 국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죠.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현지에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현지국 정부는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자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 관계가 표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부 현지 국가는 자국에 진출한 외국의 해외 투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 1번을 한번 볼까요? 현지에서 이윤을 창조해야 되는 해외 투자 기업과 자국민의 복지 정진을 추구하는 현지국 정부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현지 정부는 외국 기업의 현지 직접 투자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현지국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는 자국 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자국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진입을 허용하는 그 여부는 물론이거냐 외국 소유의 다국적 기업의 즉 해외 직접 투자 기업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1절 해외 직접 투자가 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계 각 기업들의 직접 투자 활동은 현지국뿐만 아니라 본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국의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현지에 진출해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본국의 입장에서는 본국 내 해당 제품의 생산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국이란 홈 컨트리를 의미하는데요. 본국은 해외 직접 투자를 실시하는 해외 투자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지국은 영어로는 호스트 컨트리라고 합니다. 현지국은 해외 투자 기업이 이윤 창출을 목표로 진출한 국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본국과 현지국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해외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지국 정부뿐만 아니라 본국 정부의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투자기업은 본국의 정부, 국민, 이해집단 등
외국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고려해서 글로벌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긍정적 효과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에 진출한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과실송급, 즉 경영의 활동의 결과로서 생기는 이윤이죠. 그 이윤을 이제 본국에 이제 본사에 보낸다는 것이죠. 이런 과실송급. 그 다음에 로열티 수입. 로열티 수입이라는 기술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로열티라고 그러는데요. 로열티 수입. 그 다음에 본국으로의 세금 납부 등으로 국제 수지 개선과 정부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경영 기법을 현지국에 파급시킴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국내 자본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긍정적 효과는 본국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여타 산업의 현지국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외 투자 기업이 어떤 특정의 국가에 진출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었다면 그 기업이 속한 본국에 다른 기업이 진출할 때도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호의적인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이미지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긍정적 효과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본국 고용 인력의 해외 파급 효과가 있다. 물론 현지에서 또 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핵심 인력은 그래도 본국에서 또 파견되는 핵심 관리 인력이라든가 핵심 기술 인력은 본국의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역시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효과도 한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는 본국 내에 설립할 수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생산 설비를 해외에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와 더불어 전문직 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감소함으로써 실업이 증가하게 돼서 본국의 고용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부정적 효과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 자본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현지로 이전시킴에 따라서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부터 오일 쇼크가 발생한 때까지 즉 해외 진출과 더불어 기술 이전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기업의 전략은 1970년대 들어와서 변화했는데요. 이는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이 제공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이 오히려 일정 부분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보다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이를 1990년대 IT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킴으로써 다시금 독일과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 제1의 경쟁력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까지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제 목격한 것이죠. 대중적인 어떤 제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통한 제품에 있어서 결국 일본 기업들이 80년대에는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전자, 일반 가전 제품들입니다. 물론 최고급 제품은 일본, 미국 제품이나 유럽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적인 제품들입니다.
보통의 중산층들이 소유하는 그런 제품들에 있어서 70년대는 독일의 시대였고 80년대는 일본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인터넷 혁명, 즉 IT 산업으로 대표된 인터넷 혁명이 적은 미국에서 촉발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어쩌면 지금의 제1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고 제1의 가장 강력한 어떤 국가로서 유지 발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정적 효과는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와 같은 해외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서 본국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투자 기업이 현지를 조세 피난처로 활용해서 기업의 내부 거래를 통한 이전 가격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 운영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스위스, 파나마 등 조세 피난처, 이걸 뭐 텍스 헤이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세 피난처에 축적하고 미국으로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정부의 세금을 결과적으로 내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세법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있는 모기업이 이익 배당 형태로 대금 결제를 받기 전에는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962년에 미국의 세법이 개정되어서 미국 정부는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모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창출한 유보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정적 효과는 투자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 현지 정부나 현지 국민과 마찰이 야기될 경우에 이러한 영향이 본국 정부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 대표적인 예로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쿠바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현지 국의 노동력과 산업 기반을 착취한다는 이러한 인식이 쿠바 국민에게 각인됨으로써 쿠바는 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스트로 혁명이 발발해서 성공하게 되자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하는 상황을 야기시키게 되었죠. 물론 이에 대한 대가는 또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중남미에 진출할 때 현재 노동력과 산업 기반을 착취한 것인가 아니면 이용한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은 분분합니다. 다만 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이 나서 쿠바는 공산국가가 됐죠. 자, 공산국가 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 기반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죠. 대부분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로 이제 미국이었지만 이런 산업 기반을 쿠바에 결국 설치해서 결국 그것을 활용한 미국 기업들을 축출함으로써 결국 쿠바는 산업 기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자,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쿠바는 혁명에 성공해서 결국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됐습니다만은, 자,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국가 발전 전략. 여기까지 이제 결국은 신경을 써서 결국 어떤 체제든지 간에 국민의 복지 정진이 결국 목표 아니겠습니까? 체제 어떻든 간에 그 체제에 사는 국민들이 자기 삶이 결국 피폐해지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체제를 선택했는데 체제를 선택했다면 결국 체제 내에서 결국 어떻게 국가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부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오로지 결국은 시민과 유정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편은 또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 자, 그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평등하게 골고루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과연 그렇게 평등하게 되었던 것인가? 이거는 또 이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취지나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체제 선택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로지 이제 그 체제 내에 있는 구성원들, 즉 우리가 국민이라기도 하고 시민이라기도 하죠. 그 시민들이 결국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죠. 또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모델은 우리가 한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해결 방안, 즉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이제 제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절은 이제 해외 투자 기업과 본국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협력 관계냐, 갈등 관계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때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죠.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가장 해당 국가 또는 기업도 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낮은 단위는 우리 개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 또 그때의 상황의 문제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 기업은 자신의 글로벌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현지에 진출하게 되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경우에 결국은 본국의 정책 방향이 모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시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현지국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과의 관계가 더욱 우선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 협력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해외 투자 기업과 본국과의 관계는 현지국 간의 관계와 비교할 때 그 관련성의 정도와 투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 상이한 측면이 다소 존재합니다. 외국 기업과 현지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서로 필요에 의한 이해관계인 경우가 많은 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현재 진출할 때 기업으로서는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현지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부족한 자본, 본인들이 부족한 기술을 활용하고 또 본인들이 그야말로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자 할 때 본인의 실력으로는 부족할 때 외국의 기업이 그 분야의 기업이 들어와서 결국은 본국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주로 투자기업과 현지국 간의 관계는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기업과 본국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협력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해외 투자기업은 모기업이 본국에 소지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해외 투자기업의 성장이 결국은 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해외 투자기업과 본국의 이해는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로 일본계 해외 투자기업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과 일본계 해외 투자기업들의 경영활동, 수익 전략 및 방향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 국민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 정부가 일단 어떤 방침을 정했다면 일단은 거기에 수긍하고 맞춰 나가는 거에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에는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현재의 세계 상황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즉 WTO 체제가 출범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블록화가 또한 동시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여기 지역경제 블록화라는 건 대부분 이제 어떤 FTA로 주로 나타나죠. 자유무역협정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면서 이러한 블록 경제의 장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해외 투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자본력이 풍부한 해외 투자 기업의 진출은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으로 인한 무역 장벽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이는 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파지티브한, 즉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외 투자 기업과 본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경제 블록화에 대해서 주 4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경제 블록화는 선진국과 후진국, 양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선진국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 발생했었죠. 그것이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 왔다가 결국 최초의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어떤 지역 무역협정 FTA가 이제 나프타인 것이죠. 이게 나프타가 이제 북미 자유무역협정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은 역사가 가장 오래되면서 결국 이제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는 28개 국가까지 확대되었습니다만은 영국이 2016년에 탈퇴함으로써 현재는 27개 국가가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현재 유럽연합입니다.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역 경제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과 본국 간의 갈등 관계는 기본적으로 본국의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 욕구, 이에 대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수행하려는 욕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해외 정부는 본국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기업을 통제하라고 기업은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추구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보면 한 4가지로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본국은 자국 소유의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본국 정부의 영향력이 해외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본국 정부와 국민의 정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즉 해외 투자 기업들이 본국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보유한 자원도 본국 자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은 해외 투자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국익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도록 기대하고 또한 이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국의 의도와는 달리 본국의 통제가 해외 투자 기업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는 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본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활용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본국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래 해외 투자 기업은 국익보다는 즉 자기 회사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등 관계의 구체적인 경우는 해외 투자 기업이 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과실송금, 로열티, 이건 기술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라고 그랬죠. 로열티, 자본이익의 배당 등을 수령할 때 이를 조세피난처에 축적한다든지 기업 내의 이전 거래를 통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 결국 기업과 본국 정부 간에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조세피난처에 이제 축적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미국이 이제 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방지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돈을 그걸 우리가 흔히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종이회사라 그러는데 가상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서류상으로 만드는 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조세피난처에
몇 군데가 있죠. 조세피라자가 스위스 파나마뿐만 아니라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자본,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이제 소지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죠. 다 뭐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일정 부분만 결국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이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또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보겠습니다.